17번입니다. 그림은 수평한 실험대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질량이 1kg인 물체 C와 연결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A는 마찰이 없는 PQ 구간을 지나 QR 구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PQ와 QR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1kg인 물체 B는 A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죠. 한 물체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뜻이니까 한 물체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분석하려면 힘부터 표현을 해야 돼요. C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해서 A, B, C가 함께 움직이니까 이 중력의 크기를 보면 10N입니다. 자, 처음 PQ 구간은 마찰이 없고요. QR 구간은 마찰이 있는 구간이고, 마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의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찰이 없는 구간은 일정한 힘을 받아서 세 물체가 함께 움직이니까 등가속 구간이 되겠죠. 자, PQ 구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에서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가해지는? C한테 가해지는 알짜임 10N에 의해서 A, B, C가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전체의 질량 A는 2kg이네요. 2 더하기 1 더하기 1인 4가 A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와요? 2.5m/s 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입니다. PQ 구간에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2.5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지금? 2.5m/s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PQ 구간에서 A와 B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B의 가속도도 2.5여야 되고 A의 가속도도 2.5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속도가 있으니까 각각의 알짜힘도 있겠죠. B의 알짜힘은 얼마여야 되냐면 2.5 곱하기 1 곱하기 2.5인 2.5N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알짜힘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 곱하기 2.5인 5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B 입장에서는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알짜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가속도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앞에 방향으로 A와 함께 알짜힘 2.5N을 받아서 2.5m/s의 제곱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얘의 알짜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이 알짜힘은 누가 줄 수밖에 없냐면 A와 B가 접촉해 있으니까 A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이 나란히 있는 앞에서 배운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A가 밀었다라고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B의 알짜힘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B의 알짜힘은 A와 B 사이에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얼음 2개를 쌓아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얼음 2개를 쌓아놨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얼음과 얼음은 굉장히 얼음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매끄럽게 만든 유리 2개를 쌓아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유리한테 연결된 줄을 쓱 잡아당겨요.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위에 있는 유리는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유리만 끌려가게 되겠죠. 그건 뭐 때문인 거야? 유리와 유리 사이의 마찰력이 0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무 토막은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A와 B를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찰력에 의해서 B의 알짜힘이 나온 거니까 B의 알짜힘이 2.5N이 결국은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찰력의 크기가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마찰력이 나오는데 마찰력은 원래 마찰 계수 곱하기 무게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배웠던 내용에 입각해서 B가 알짜힘을 갖고 있는데 운동을 함께 하려면 알짜힘을 갖고 있는데 이 알짜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A와 B 사이에 마찰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마찰력이 몇 뉴턴이다? 2.5N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마찰력에 의해서 A와의 마찰력에 의해서 B가 오른쪽으로 2.5N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마찰력은 B한테만 작용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도 작용해줘야 돼? A한테도. 몇 뉴턴으로? 2.5N으로. 그러면 QR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QR 구간에서는 얘네가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면 세물체가 모두 다 등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10N 있었는데 등속 운동하려면 실의 장력이 10N이어야겠죠.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A 입장에서는 실이 나를 당겨주는 힘이 10N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에 들어오면은요, A와 B 사이의 마찰력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 사라져야 되냐면 B는 더 이상 힘을 받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B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힘을 받지 않고 운동을 그냥 등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B가 알짜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도 B와의 마찰력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사라진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A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실이 몇 뉴턴으로 당겨줘요? 10뉴턴으로 당겨줘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선 반대 방향으로 또 10N이 작용을 해야겠죠. 그럼 그게 누가 되는 거야? 바닥과의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과의 마찰력은 7.5N이 아니라 10N이어야 됩니다. 자, 18번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와 나에서 각각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가는요, 사람이 3kg, 2kg의 A, B를 20N을 당기고 있고요. 얘는 하나는 도르래에 매달려서 연직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힘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에 가해진 중력의 크기는 20N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도른에 만나면 펼쳐서 생각을 먼저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A와 B가 함께 움직이는데 20N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와 B의 알짜힘의 크기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A의 알짜힘은 이쪽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 먼저 세울게요. F는 MA에 의해서 20N을 받아 두 물체 모두, 나 모두 5kg이 A의 가속도로 움직여야 되니까 A는 4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알짜힘은 12N이고 B의 알짜힘은 8N이에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질량비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3대 2로. 그러면 3대 2로 나눠 먹으면 당연히 12대 8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에서는 오른쪽으로 12N만큼의 A가 알짜힘을, 그리고 B는 아래쪽으로 8N만큼의 알짜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마찰이 없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마찰이 없었을 때 이렇게 물체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가와 나 모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짜힘 얼마? 0. 그러면 A와 B, 가와 나 모두 다 얘네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마찰을 무시한다는 말이 없어요. 실과 도르래의 마찰만 무시를 하지 바닥면과의 마찰을 무시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 상황에서는 A 바닥에서도 마찰력이 작용하고 B 바닥에서도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바닥과 접촉해서 생기는 마찰력은 각각 12N과 8N이겠네요. 자, 도르래 상황은 더 달라지죠. 얘네들이 마찰이 없어서 가속 운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에요?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B도 등속 운동을 하고 A도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시면 B는 밑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러면 위에서 실이 당기는 힘이 몇 뉴턴이 돼야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어요? 20뉴턴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한 실 내에서 실의 성능이 달라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도 몇 뉴턴을 당겨줘야 돼요? 20뉴턴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앞에서 실이 20뉴턴으로 당겨주는데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바닥에서 마찰을 하는 마찰력이 20뉴턴만큼 A를 왼쪽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끌어당겨줘야겠죠. 마찰이 A를 왼쪽으로 20뉴턴만큼의 힘을 작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A의 R자 힘이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B보다 훨씬 더 컸을 테니까 니은입니다.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나에서는 몇 뉴턴이었냐면 20뉴턴이었고 가에서는 12뉴턴이었어요. 그러면 2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3분의 5배겠네요. 수위는 땡. 디귿입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결국은 실의 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의 장력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A 입장에서는 보시면 가에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실이 나를 12뉴턴으로 당겨줬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후에는 마찰에 의해서 12뉴턴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 12뉴턴인 거고 나에서는 몇 뉴턴이에요? 20뉴턴인 거죠. 그래서 같을 수 없습니다. 19번이에요. 그림은 질량의 N인 두 자석 A, B가 수평한 플라스틱 탁자에 붙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탁자가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래요. 그래서 탁자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라는 거고요. 이때 A, B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힘을 모두 좀 표시를 해볼게요. A와 B는 질량을 가진 물체니까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질량이 동일하니까 A도 B도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할 거고요. 지금 A와 B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탁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둘이 서로 끌어당기는, 서로 반대극끼리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F 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B도 A를 뭐 해줘야 돼요? 끌어당겨줘야 돼요. 같은 크기의 방향은 반대로 A가 B를 끌어당겼으면 B도 A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얘도 자기력.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지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지하려면 R자 힘이 얼마여야 되죠? 0이어야 돼요. R자 힘이 0이어야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A를 보시면은요. A는 지금 자기력도 받고 중력도 받고 둘 다 연직 아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R자 힘의 방향이 이 두 힘밖에 없다 그러면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뭔가 위쪽 방향으로 얘의 자기력과 중력의 크기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탁자가 A를 떠받쳐주는 힘이죠. 그걸 우리는 수직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N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얘는 수직항력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B 입장에서는 힘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R자 힘이 얼마이니까 0이니까 정지해 있을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지금 탁자는 B한테 힘을 안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두 개의 힘이 같다는 건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B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 mg와 동일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력도 mg인 거죠.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자기력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력이 mg인 거니까 수직항력의 크기, 탁자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EMG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EMG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디귿이에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탁자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데 작용, 반작용은 항상 주어와 목적어가 어떻게 돼야 돼? 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디귿은 땡인 겁니다. 자, 20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물체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질량이 3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의 일정한 힘 F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했더니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다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3kg인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10N이었대요. 이때 F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힘을 다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으로 F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린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50N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얘네를 다시 펼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5kg짜리 물체 있고요. 그 다음에 3kg짜리 물체 있어요. 힘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냐면 오른쪽으로 F만큼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5kg 쪽으로 50N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일정한 속력,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총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이지만 가해지는 알짜힘은 얼마다? 0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한 물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알짜힘이 0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F는 50N이 돼야 되지만 지금 뭐가 있냐면 마찰력이 있대요. 그럼 마찰력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운동은 지금 F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5kg짜리 물체는 사실 도르래로 돌아가 보면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마찰력이 있어요? 3kg인 물체한테만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kg에 작용하는 마찰력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 물체, 한 물체로 가져간 이 물체에는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50N과 마찰력이 10N 작용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럼 F는 얼마여야 돼요? 알짜임 0이어야 되니까 60N이 돼야겠죠. 자, 21번은 제가 편집하면서 여러분 거에 그림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림은 요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는 같은 높이에서 각각 콘크리트 바닥과 방석으로 자유낙하하는 유리컵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골프 선수가 공을 치는 과정인데 끝까지 밀어치는 스윙스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하네요. 기억입니다. 가에서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콘크리트 바닥에서가 방석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량은 뭐를 의미해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뭐랑 똑같았어?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유리컵은 동일한 높이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모든 물체, 지구 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중력 가속도를 일정하게 받으니까 얘네들이 바닥에 도달을 할 때만큼 변화하는 속력의 정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바닥에 부딪혀서 정지하는 거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은 거죠. 근데 두 물체는 동일한 유리컵이면 질량도 같을 거고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 같으면 뭐가 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그럼 충격량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기억은 땡. 니은입니다. 자동차의 에어백은요, 가에서 방석과 같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충격량은 결정지어져 있지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내가 받는 타격이 감소하니까 에어컨과 동일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포수가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는 건요, 가예요, 나예요? 가죠. 나는 지금 밀어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갖고 충격량을 늘려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늘어나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칠 때 공이 더 빠른 속력으로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포수는 공을 잡아서 정지를 시킬 거잖아. 그러면 공이 날아오면서 처음에 속력이 V였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무슨 상태가 돼야 되냐면 포수의 손에 닿아서 정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결정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모두 결정지어져 있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도. 충격량이 결정지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손을 뒤로 빼면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러면서 충격력이 줄어드니까 내 손이 좀 덜 아픈 거죠. 그래서 포수는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빼는 이유가 뭐인 거야? 가와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건 거죠. 22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는 가에서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B는 질량이 각각 1kg, 2kg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을 풀려면 일단 그래프부터 볼게요.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면 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기울기를 구하면 뭐를 알 수 있다? 속력을, 속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돌 전 A의 속력은 A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래프가 중간에 급변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2초일 때처럼 그래프가 확 꺾이는 이 구간은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건 뭐겠어요? A와 B가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와 B가 부딪힌다는 뭔가 운동의 상태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은 그래프에서 급변하는 그래프의 구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돌 전 A의 속력은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4m/s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니은입니다. A와 B가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도 역시나 구해줄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하면 A와 B의 속력이 나오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2. 그래서 1m/s고요. 충돌 후에. 충돌 전에는 4m/s였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알 수가 없네요. 값을.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두 물체가 충격을 받을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두 물체가 충돌 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충격량은 뭐와 뭐이고?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곱.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충돌하는 시간도 접촉하는 시간이 같으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러면 충격량이 같다는 건 충격량과 동일한 물리량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1kg이고요. 속도가 4에서 1로 변했어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여야 되냐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1 질량이 1kg입니다. 1 곱하기 1 빼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인 4가 되는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운동량이 얼마만큼 감소했어?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B도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해야 돼? 3만큼. 네, 우리 충돌을 할 때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였죠. 그러면 충돌을 해서 받는 충격량도 방향이 반대여야 되고 충격량과 같은 운동량 변화량도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A와 B의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A와 B가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에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런데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에 구할 수 없었지만
처음에 B의 운동량은 얼마였냐면 B의 운동량을 PB0라고 해볼게요. 질량 2kg 곱하기 뭐였어요? 속력이 0이었으니까 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운동량이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3만큼.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질량 2 곱하기 B의 나중 속도의 값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B의 나중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겠어요? 1 미터 퍼 세크이고 나중 운동량 여기에서 1이 아니라 1.5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중 속도가 1.5 미터 퍼 세크이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플러스 3만큼 0에서 증가해서 나중 운동량이 3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크기인 1의 2배가 아니라 3배여야 되는 거죠. 디귿입니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죠. 얼마였어요? 2가 아니라 3이었죠. 그래서 디귿도 땡. 23번입니다. 그림 가는 테니스 선수가 수평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06kg인 테니스 공을 치기 직전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그래프는 지금 운동량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 테니스 공을 치기 전에 운동량의 값이 얼마였냐면 P0였어요. 그런데 이 값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왜? 공이 얼마로 날아왔으니까. 20m/s로 날아왔고 공의 질량 알고 있으니까. 그럼 처음 초기 운동량은 0.06kg 곱하기 20m/s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가 나와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테니스 공이 라켓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이랑 똑같은 거 뭐였어요?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충격량이랑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으니까 우리가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근데 우리 운동량은 충격량과도 같고 그 다음에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여해줘야겠죠. 자,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1.2. 그러면 우리 충격량의 크기는 몇이어야 돼요? 0.6이 아니라 3이어야겠죠. 자, 지금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 3이었어요. 근데 충격량은 힘과 충돌 시간의 곱이에요. 우리가 그래프가 굽변하는 구간이 뭐라고 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선 사건이 충돌하는 거겠죠. 라켓과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급변하는 구간에 걸린 시간이 얼마만큼이에요? 0.4초예요. 그러면 얘는 평균 힘의 크기 곱하기 0.4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그러면 디귿은 계산해보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F는 7.5가 나오게 되죠. 24번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직선 위에서 질량이 3kg, 1kg인 물체 A, B가 각각 5m/s,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충돌 후 A, B는 속력 V로 함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의 운동량 한번 구해볼게요. A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15예요. B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3이죠.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으로 1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충돌한 후에 함께 움직여요. 네, 충돌은 그냥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건 외부에서 개입을 한 게 아니죠. 그럼 외력이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없는 건 거예요.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없으니까 우리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변화하면 안 돼요. 그냥 얘네들끼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충격량을 받고 서로 주고받았을 뿐이지
외부에서는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량의 합인 12가 충돌하고 난 후에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거니까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충돌 전이든 후든,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든 후든 같아야 돼요. A가 3만큼 감소한 대신 B가 3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예시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A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4 곱하기 1이 1 곱하기 4여서 4였어요.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0이었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리고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어때요? 같아요. 내부에서 서로 힘을 주고받은 거지 외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에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두 물체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주고받은 게 같아서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함께 움직일 때도 역시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10이어야 되는 거예요.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합한. 그러면 A의 질량이 3kg이고 B의 질량이 1kg이니까 4kg짜리 물체가 V의 속력으로 V의 속력으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4kg짜리 물체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A와 B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4kg짜리 물체 하나로 보고 얘네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물체로 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을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V는 얼마여야 돼? 기억이 맞는 말인 3m/s여야 되는 거죠.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죠.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의 속력 얼마예요? 3m/s. 나중 속력. 그러면 질량은 3kg이고 나중 속력은 3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9가 되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 얼마였죠? 15.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9가 아니라 6이 돼야겠죠. 그러면 B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는 거죠. A가 운동량 변화 6만큼 일어났으면 B도 운동량 변화가 6만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B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1kg 곱하기 3m/s여서 3이고 B의 처음 운동량은 얼마만큼이었냐면 1kg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3이었어요. 얼마만큼 변했어요? 6만큼 변했죠. 이렇게 표시해요. 6만큼.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